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2025 3월 모의고사 고1 에서 30번 문제부터 여기 지금 보면 33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식물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문에선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요 문제부터 읽고 보는 습관 들이면 어떤 정보를 찾아 읽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불일치 문제고요. 불일치한 거 찾는 문제. 그리고 나서 보면 뭐 C3 식물, C4 식물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결국은 내용 확인 문제 같아요. 내용 일치 문제, 세부 내용 확인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30번 문제는 읽으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읽으면서 푸는 게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다 읽고 나서 구조를 정리한 다음에 풀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좀 어려워지겠죠. 문제 풀면서 시간 안배하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되어 있는데 기역과 니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 내용 이해 문제가 되겠네요. 핵심 내용 이해 또는 세부 내용 이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디귿은 3C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내용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보통 이런 문제는요, 요 주변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중에 지금 보면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정도죠. 그래서 4문단까지 오면서 여러 정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4문단 안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문단 읽고 나서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딱 봐도 적용 문제죠. 보기 적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C3 식물과 C4 식물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거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C3 식물과 C4 식물 광합성 과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쭉 한번 보면 한 5, 6문단 내지 4, 5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뭐 다른 문제는 이제 법문제라서 30번부터 33번까지 봤을 때 이렇고요. 그러면 푸는 순서는 30번 들어가면서 풀고 그 다음에 31번 풀고 32번 적용 문제 맨 마지막에 풀면 되니까 차례대로 풀면 되는 문제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본문부터 한번 읽으면서 필요 정보를 찾아볼게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포도당을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식물도 생장에 포도당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장에 필요한 요소를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생산한다는 거죠. 인간은 필요한 포도당을 뭘 통해서 생산하죠, 보통? 그쵸. 음식을 먹거나 어떠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생장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식물은 우리가 먹거나 호흡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광합성을 통해서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광합성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서식 환경과 광합성 효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서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광합성 효율이 크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일반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진화라고 했으니까 일단 좀 더 나아진 거겠네요. 그럼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대조적으로 글이 전개가 될 수 있겠네요. 왜 대조냐면 일반적인 식물과 진화한 식물의 차이점을 보겠죠.
그러면 그 일반적인 식물은 뭐라고 부르며 진화한 식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단어에 대해서 같은 글 찾기를 좀 해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식물은 꼭 생장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이 포도당을 생산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해. 근데 이 광합성이라는 게 참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한 식물이 있고 이 진화한 식물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입에 있는 엽육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엽육세포 중요하겠네요. 엽육세포. 자, 그래서 엽육세포에서 일어나는데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 있어요. 보통 그 한자어가 나오면 그 한자어의 뜻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명이 밝을 명자잖아요. 암이 어두울 암자고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건 낮에 하는 거, 밤에 하는 거 정도로 유추할 수도 있겠죠. 일단 더 읽어볼게요.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한대요. 그래서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가 뒤에 나오는데요. RUBP나 또는 PET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 RUBP나 PET를 생산하는 과정이 명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그 부산물이라는 건요, 이게 그 우리 부가적이다 할 때 부자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외에 나오는 어떠한 산물,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생성된 거로는 산소가 발생한대요.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무슨 관계에 있어? 비례 관계에 있죠? 비례 관계.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비례하긴 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화학에너지의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 않는데요. 기억해둬야겠죠? 비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X,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쵸?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의 잎 뒤에 주로 분포하여 있는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한다.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 소분을 배출해야 할 때도 열린다. 라고 해서 기공의 그 역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통해서 포도당 생성에 불필요한 요소인 산소를 배출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체내의 수분을 다시 배출하고 세 가지 역할을 하네요. 산소 배출, 이산화탄소 흡수, 그리고 산소 배출, 이산화탄소 흡수, 그리고 체내에 있는 수분 배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산된 화학 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암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하여 이 결합은 루비스코 촉매를 통해 촉진된다. 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면요.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 화학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단계죠. 그리고 부산물, 나머지로 물이 생긴대요, 물. 그럼 이 물은 배출되겠죠? 물이 어디서 배출돼? 기공에서 배출돼. 한마디로 이 기공이란 공간은요, 위에 있는 명반응에서의 부산물인 산소와 그 다음에 암반응에서의 부산물인 물을 배출하면서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겠네요. 그쵸? 자, 암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켈빈 회로 새로 나왔습니다. 켈빈 회로.
자, 이런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켈빈 헤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33번 문제 보기에 잘 나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요걸 참고하면서 읽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보면요. 네, 여기요. 여기 있네요. 맞아요. 다시 볼게요.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되는 화학에너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통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데 이 물은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켈빈 헤로를 통하여 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가로해 놓은 이 부분은 길게 그 켈빈 헤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해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알류비피의 결합이 촉진된다.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로부터 들어왔을 때 RUBP라는 화학물을 만나게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촉매가 되는 친구가 루비스코라는 친구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개의 탄소 결합으로 3탄당이 형성되게 되죠. 여기 지금 켈빈 회로를 돌면서 3탄당이 형성돼요. 3탄당. 자, 그러면서 3탄당이 화학적 변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다른 요건 남았으니까 포도당과 RUBP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남은 거. 자, 이런 RUBP는 다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왜 낮아지겠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게 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같이 읽은 부분까지 보자면요. 이런 일정한 온도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결합 비율이 낮아진대요. 그럼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죠. 아, 이제 알겠다. 맨 앞에서 기후에 따라서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온도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3탄당임을 고려하여 C3 식물이라고 한대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그랬네요. C3 식물이라는 게 탄소가 3개인 거 3탄당 식물이라고 이렇게 불리나 봐요. 지구상의 대부분 식물이 이렇게 C3 식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명반응과 암반응은 충분히 본 것 같아서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서 기억, 니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푸는 31번 문제부터 풀게요. 요게 명반응, 요게 암반응.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아니죠. 암반응에서 이산화탄소와 뭐가 결합했어? RUBP가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그쵸? 니은과 달리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가 진행된다. 아니요. 산소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산소는 명반응의 부산물이었죠. 부산물이라는 건 부차적으로 생기기는 했지만 배출되는 거예요. 이 부산물은 기공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분해가 진행될 때 이 산소가 역할을 하기라는 게 힘들겠죠. 기억은 산소가, 니은은 물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산소가 부산물, 물이 부산물. 이게 각각 기공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 맞네요. 기억은 물을, 니은은 RUBP를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재생하는 반응? 재생하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 있었나요? 굳이 따져보자면요. 기억은 뭘 생성해? 그렇죠. 기억은 그 화학물을 생성하고요. 니은은 포도당을 생성해요. 그래서 뭐 재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생성할 수 있으니 이렇게 화학물과 포도당을 다루었다면 맞겠지만 물이랑 RUBP를 재생한다라고 하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4번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억과 니은 모두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 라고 했는데 기억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긴 했어요.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어떻다고 그랬어?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화합물 형성이 더 많아진다 그랬죠. 그치만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일정하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해질수록이라는 말도 살짝 설명이 부족하고요. 거기에다가 니은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1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얻을 정보가 조금 있었는지 볼게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식물 광합성의 목적은 1문단에 나왔죠. 포도당 생성. 그치? 이거는 맞는 거. C3 식물과 C4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C4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C3 식물의 이름에 담긴 건 삼탄당 때문이었잖아. 그 다음에 C4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온 개념이니까 우리 아직까지 2번까지밖에 못 풀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두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왜 일어났냐 했더니 얘가 기공을 열지 않네요. 기공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죠. 기공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 기억나나요? 기공이 산소와 물이라는 명반응과 암반응의 그 부산물을 내보내고요. 이산화탄소라는 그 암반응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기공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흡수가 힘들어지겠죠. 자,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가령은 예시를 들겠다는 거예요.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심각해질 수 있다. 있으며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C3 식물은 이렇게 기후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온도가 너무 높거나 건조해졌을 때 갑자기 안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C3 식물 중에서 우리의 식량작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하여 고온에서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C4 식물의 강합성에 대해서도 우리 아까 봤던 보기 문제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 문제를 참고하면서 읽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 지금 읽어볼게요. 옥수수, 조, 수수, C4 식물의 예입니다. 등 고온 열대 지방에 잘 자라도록 보온
온도가 높네요, 일단. 아까 C3 식물이 이산화탄소 흡수하지 못해서 생장하지 못하는 환경이야. 그런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대요. 아까 그 C3 식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어요? 그쵸? 염육세포에서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면에 이 C4 식물은 두 개의 기관에서 한다니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공간인 염육세포. 앞에 있던 이 염육세포가 첫 번째 공간이네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명반응과 암반응의 첫 단계네요. 그리고 여기가 2단계인 것 같은데요. 암반응의 2단계.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탄소화합물을 저장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 암반응 일어나고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한대요. 이 식물의 염육세포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PEP 존재한대요. PEP가 존재한다.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사탄당이 형성되는데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탄당은 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 탄소가 사탄당이네요. 이 사탄당은 CO2와 PEP의 결합으로 생성되고요.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세포라는 얘가 유관속초세포네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대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사탄당에서부터 배출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유관 속초의 세포에 농축되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이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요. C3 식물과 동일하대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모두 촉매 역할을 하겠어요. 루비스코도 촉매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화합물인 그쵸? 알류비피 요것도 결합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그 C4 식물은요. 염육세포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개의 세포에서 암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암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암반응을 할 때 염육세포는 사탄당인 탄소화합물만을 저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것을 도와주는 PEP라는 어떠한 화학 물질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유관속초세포로 넘어가서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켈빈 회로를 거치면서 다시 알료비피라는 화합물과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포도당과 뭐가 나오겠어? 알류비피가 나오겠죠? 그럼 이 나온 알류비피는 어디로 가겠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C3 식물 같은 경우는 알류비피라는 이제 화합 물질만 생각을 하면 됐는데 C4 식물은 PEP와 알류비피가 모두 작용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저 읽을게요. 자, 그래서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 작용 동일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 속초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광합성 효율이 높다고 하죠. 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면요.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PEP와 함께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사탄당이라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저장했다가 밑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겠죠. 시포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비율은 낮은데 광합성량이 23%래요. 한마디로 비율은 낮은데 높은 광합성량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시포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까지 다 읽어봤어요. 자, 일단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풀고 오면요. 문제들이 다들 좀 쉽습니다. 여기 문제, 이 지문에 딸린 문제들은요. 아까 2개까지 판별하고 넘어갔죠. 광합성을 하는 목적 1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C3 식물과 C4 식물, 3탄당과 4탄당에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어요.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한 과정은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의 기후위기 때문이겠죠.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저장 공간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저장 후에 합성하기 때문에. 얘가 염육세포에서였고 얘가 유관속초 세포였죠. 3번의 저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3번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1번 문제는 우리 아까 풀었죠. 3번이 답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 디귿의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데 디귿의 내용은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똥이 된다는 거죠. 광합성이 저하된다는 거야. 자,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 빛 에너지는 사실 그 기온이 높을 때 또는 건조할 때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일조량으로 따졌을 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기온과 건조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달라지나요? 그러한 정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공을 통해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소는 부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산물이 배출되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거, 흡수하는 게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저장되는 게 많든 광합성에 사용되는 게 많기만 하면 이산화탄소로서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켈빈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요. 요건 기공과 상관 있죠.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기공을 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요게 5문단 정도 때 나오거든요. 5문단에. 자, 5문단에 따르면 기공을 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덜 흡수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32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요거 정리 한번 해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이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염육세포겠죠? 그래서 염육세포의 이산화탄소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루비스코라는 어떤 물질 촉매가 나와서 뭐와 결합하게 해주냐면 RUBP와 결합하게 해줍니다. 이 RUBP라는 화합물과 결합해서 켈빈 회로를 거치게 되면요. 포도당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포도당과 더불어서 남은 RUBP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은 RUBP는 위로 올라가서 재사용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4 식물은 얘가 염육세포, 얘가 유관속초세포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얘는 뭐랑 결합해요?
그쵸? PEP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EP와 결합한 다음에 탄소화합물로 저장되는데 요게 사탄당이죠? 이렇게 저장되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깨져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뭐랑 결합해요? 그쵸? 다시 RUBP와 결합하겠죠? 그렇게 해서 켈빈 회로를 쭉 거쳐서 다시 포도당이 돼서 나옵니다. 얘도 똑같이 남은 RUBP랑 나오겠죠. 그러면 이 RUBP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유관 속초세포, C포식물의 유관 속초세포에서 일어나는 켈빈 회로와 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켈빈 회로, C3식물 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이 켈빈 회로의 작용이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주목할 점은 C포식물은 2개의 화학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자, A와 B는 염육세포. 자, 여기가 A, B, C죠. A와 B는 염육세포에서, C는 유관 속초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 맞는 말 되겠고요. A는 3탄당이, C에서는 D에서 이동한 4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한다. 맞고요. A와 B에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에너지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여기 빛 있고 여기 빛 있네요.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맞고요. A의 켈빈 회로에서 RUBP가, C의 켈빈 회로에서 PET가, 켈빈 회로는 둘이가 동일합니다. 그쵸? PEP는 요거 B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C와는 상관이 없어요. 정답 4번 되겠죠?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루비스코라는 촉매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죠. 요것도 맞는 거 되겠고 정답 4번이네요. 자, 답을 다시 한번 불러보자면요. 30번의 정답이 3번, 31번 정답 3번, 32번 정답 5번, 33번 정답이 33번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여러분들 시험에 등장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좀 강한 이해가 필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자면 C3식물과 C4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식물에 필요한 광합성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식물이 있을 때 이 식물의 앞쪽에 이 잎에 있는 염육세포에서 암반응과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명반응은 간단해요. 뭐랑 뭐가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명반응은 위에 나와 있거든요. 명반응 어땠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적어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멈춰놓고라도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던지. 명반응에서는 보통 어떤 걸 했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생성하는 거야? 뭐를 생성했어? 결국은 그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물, 요거를 생성하는 거였죠. 이게 RUBP랑 PEP겠죠? 유추해 보자면 그쵸. 거기에 더해서 부산물로 산소가 나왔어. 암반응은 어때요? 저 이산화탄소와 화학 에너지 또는 화학물이 결합해서 뭐까지 같이 나오는 거야? 물. 맞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 나오죠. 포도당이 나오고 여기에 부산물로 물까지 나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요 과정을 거의 켈빈 회로에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잎의 뒤쪽에 기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공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부산물
배출. 두 번째가 CO2 흡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암반응일 때 켈빈 회로라는 게 작동하게 되면요. C3 식물에서는 어때? C3 식물에서는 일단은 이산화탄소와 촉매를 통해서 요게 결합하게 돼. RUBP가. 자, 이렇게 되면 포도당과 요게 나오게 되죠. 이 RUBP는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C3 식물이라면 C4 식물은 달라요. C4 식물은 이러한 과정, 밑에 있는 요 과정은 뿅, 여러분, 갑자기 앞에서 장면이 전환되면서 좀 많은 것이 생겼죠? 중간에 한번 지워지면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광합성 과정을 밝히고 있다라는 이 주제를 좀 아셔야 합니다. 다시, 광합성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식물에 필요한 광합성 과정이 1문단에 나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 결국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뉘는데 식물 이파리에 있는 엽육세포에서 명반응과 암반응이 모두 일어난대요. 근데 명반응 같은 경우는 빛과 물이 만나서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와 산소를 부산물로 내는 건데 이 화학 에너지가 밑에서 보면은 뭐 RUBP라든지 PE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EP는 C4 식물에서만 필요한 거니까 C3 식물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암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암반응에서는 이 화학 에너지들과 CO2가 결합해서 CO2는 기공으로 받아들이죠. 기공이 뭐야? 다시 가서 보면 기공이라는 건 부산물을 배출하고 그러니까 산소와 물을 배출하고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면 수분 배출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열지 않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게 문제가 생겨요. 암반응이 뭔지를 보자면 암반응은 화학에너지 CO2, 포도당과 물을 생산하는 건데 이 화학에너지와 CO2가 결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CO2의 양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기온이 높고 건조하면은 기공을 열지 않아. 그럼 뭐가 안 들어와? CO2가 잘 안 들어와. 그럼 당연히 암반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C3 식물은요, 엽육세포에서 CO2와 루비스코는 중간에서 결합을 돕는 촉매라고 보시면 돼요. 촉매는 무언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결국 CO2와 RUBP라는 화학물질이 결합하는데 거기 중간에 루비스코가 촉매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켈빈 회로를 돌리면 포도당과 RUBP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RUBP는 남은 RUBP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재사용됩니다. 이 RUBP는. 요게 이제 엽육세포에서 C3 식물은 일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산화탄소가 계속 필요해. 그러므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않으면 이거의 효율도 다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나온 게 C4 식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C3 식물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량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기후위기가 와서 온도가 좀 높아지거나 건조해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C4 식물을 주목하는데 이 C4 식물은 두 개의 기관에서 광합성을 진행합니다. 명반응은 맹 똑같이 엽육세포에서 일어나고요. 암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암반응에서 엽육세포에서는요. CO2와 PEP가 결합해서 사탄당이 됨으로써 CO2를 결국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탄당이 유관속초세포라는 세포로 옮겨가면서 CO2가 됩니다. 자, 이렇게 CO2가 된 건요. 엽육세포랑 똑같은 이 과정을 거쳐서 또 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C3 식물에서 엽육세포에서 일어나던 일이 C4 식물에서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나는데 단지 위에 있는 이 엽육세포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CO2가 막 떨어졌을 때 저장된 걸 꺼내 쓸 수 있어서 얘보다는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활발하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여기 있는 구조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비문학 지문이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구조도를 사용해서 좀 구조를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공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제랑 여기 1에서부터 6문단 중심 내용 참고하셔서 여기 구조도까지 보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의 내용을 혹시 필기하지 못하신 친구가 있을까봐 여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넘겨줄게요. 그래서 혹시 필기 못하신 친구들은 중간에 멈춰놓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